어제 이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 협조 요청을 하는 거죠, 일단. 네. 그래서 지금 추경 11조 네. 통과시켜 달라. 네. 근데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일자리 예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야당은 아니 국민 세금을 그 일자리 만드는데 쓰는 게 과연 옳으냐? 그래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많이 하세요. 우리는 시간 많아요. 2시간 다 준생. 네, 2시간 다 쓰면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듣고 싶어하는지 몰라 이 얘기들을.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어제 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쭉쭉 잘라서 말할게요. 저는 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와 이제 추경에 너무 초반에 많은 정치적인 자산을 쓰는 것이 썩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추경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야당에서 반대를 해서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추경은 지금 이미 6월이잖아요. 예. 저거 미니멈 한 달 걸리고 어쩌고 하면 또 연말이 돼. 그러면 사실 내년 예산에다 그냥 넣어도 되는 거예요. 저걸 갖다 지금 뭐 5개월 빨리 한다고 해서 대단하게 뭐가 크게 달라질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거를 추경으로 이슈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당 얘기 중에도 일리가 있는 게 퍼머넌트 잡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정규직에 해당되는 거면 그걸 추경이라는 것은 원래 일시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그 정책의 효과도 일시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소멸이 되는 것들을 보통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번 하고 나면은 그 효과가 두고두고 퍼머넌트하게永久적으로 있을 거면 그것을 추경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모양새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지형으로나 아니면 모양새로나 썩 왜 저기에 저렇게 많은 정치적인 자산을 쓰기로 결정을 한 건지 조금 좀 의아해하는 게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일자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증상입니다. 병으로 치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복합 증상으로 당뇨병에 걸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눈이 썩기 시작한다고 합시다. 아니면 사지 끝이 말하자면 썩는다든가. 그러면 그 원인은 당뇨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자리 역시 어떻게 보면은 그 증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경제학에서는 그것을 이제 노동에 대한 수요는 파생 수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떤 물건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고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상품에 대한 수요의 파생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우리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치면 그러니까 경제 전체적인 수요가 총수요가 늘어나면은 일자리에 대한 기업에서 그 사람들을 갖다 대기 위해서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지. 근데 고용이 지금 부족하니까 고용 자체를 늘리겠다라는 걸로 정책을 쓰는 것은 조금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중물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일자리에 마중물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건 완전히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한 얘기고, 그래서 썩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질문이 좀 하나 있는데요. 지금 공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그런 말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그런 일자리가 잘 생기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정권 남은 임기 5년 동안 열심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또는 그와 함께 일단 지금 청년 실업 현상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니 일단 공무원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늘려서 일단 그 취업을 하게 해주는 것도 병행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추경으로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지. 제 얘기는 내년도 예산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제가 작년에 국회의원 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게 추경이었거든요. 작년에 추경 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가뭄? 조선.
메르스도 하고 조선하고 예, 조선업이 아주 어려워서 조선업 관련되는 사람들을 돕자 그래서 그때도 10몇 조를 썼어요. 근데 이제 제 느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추경이 결국 본 예산이랑 비슷하게 중간에 한번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저는 나쁜 앞뒤가 너무 버릇이에요. 나쁜 버릇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조선이라는 핑계를 대고 이렇게 그 추경 예산을 지역적인 예산 자기 또 3천억, 선거 예산 쓴 거예요. 예. 사실은. 집어넣는 거예요, 쓱쓱 야당. 그 울산이랑 뭐 이쪽부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조선 쪽에다 돈을 쓰는 건데 지금 제가 그때도 이제 예산 소위인가에 들어있으면서 엄청 싸웠어요. 싸웠던 이유가 조선 아니고도 굶어 죽는 사람들 그럼. 너무 많고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은데 왜 이 많은 돈을 조선에만 쓰느냐라는 얘기를 한 그 거예요. 조선이라는 명목하에서 지역 선심 사업한 거 되게 많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저는 그래서 작년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달 만에 만난 게 추경 시즌이에요. 그러면 해마다 모든 대통령이 전부 추경에 10조 남짓을 돈을 썼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세수도 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추경을 우리도 10몇 조를 하는데 뭘 할까 했는데 그거를 한 톨도 아끼지 말고 이걸 일자리에 쓰면 어떻겠냐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당이 자기가 다수당이 아니잖아. 그런데 추경은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것도 표결이에요? 그렇죠. 이건 일단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그 국민의당이나 이런 바른정당 같은 데가 자기들도 어제 설명해 보면은 그렇게 구구절절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자기들 지역구에는 그게 연관이 없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와 관계없이 일단은 반대하는 건데 일단 그 간단한 법조항 하나만 좀 확인하고 가야지 논의가 좀 더 이제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재정법이 있거든요. 이제 추가 경정 예산 안의 편성이잖아요. 추가 말 그대로 추가하는 거, 더하는 거죠. 경정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통과됐던 그런 예산 안에다가 항목이나 또는 그 액수를 이제 추가하고 경정하는 예산안인데 이게 엄격하게 그 요건이 있습니다. 3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3가지 요건에 해당이 안 되면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그러면 코에 걸면 코 걸고 귀에 걸면 귀 걸이지. 그렇긴 한데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가 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지급해야 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고요. 세 번째,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거든요. 지금까지 추경 그 3번째 이유로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추경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번 건 안 된다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은 없어요. 네, 작년에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도 추경할 때 야당이,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이지 야당은 다 반대했거든. 마지막에 다 통과시켰어요.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나 늘 그랬어. 그러면서 그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지역 사업 그 예산도 조금씩 따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예, 어쨌든 이 부분은 그 야당 협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자신들이 반대하는 후보자를 강행하면 우린 추경 협조 못한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추경을 협조를 못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전국에 지금 산재에 있는 이 일자리나 이 사람들 살기 어려워하는 이런 경기 침체를 네. 자기들이 어떻게 감당하지? 그래서 야당도 머리가 아플 거예요. 예. 그렇죠?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야당이 어떻게 할지 모를 난처한 공을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시기가 문제인 거지 그 자체로 반대하시는 건 추경 아니잖아요. 자체가 꼼수라는 얘기죠. 애초에 저는 그러니까 지난 한 5년 6년에 걸쳐서 한 3번 우리나라 보통 한 매 회계년도에 한 옛날에 그래도 노무현 정권 있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상습적으로 추경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추경은 아까 말한 것처럼 추경 정말 경기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10조, 20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려고 하면 제대로 더 크게 해야 되는 거야. 어느 정도입니까? 필요한? 보통은 만약에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그 3번째 요건에 해당되는 거라면 GDP의 한 1%에 2%는 써야 돼요. 1%면 그것만 해서도 15조고 2%면 30조예요. 그 정도는 뭘 써야
뭐 조금 간의 기별이나 가나 그러는 거거든요. 근본을 좀 해야지. 근본을. 그런데 그런 거 또 아니까 뭐 그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나라가 매년 거의 5년에 아마 지난 5년 동안 3년 동안 추경 썼는데 그래서 뭐 추경 써서 경기 나아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 사실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 지금 계속 참고 있거든요. 예. 하나만 해도 됩니까? 네. 아까 그 공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이제 그 증상이다. 그러면 그러한 증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제대로 된 추경, 즉 15조 또는 30조에 달하는 추경이 통과될 수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그 15조나 30조라는 그런 그 재원을 어디에 어느 정도로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일자리 관련된 그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장 돈이 나갈 수 있는 사업에 쓰는 게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러면 뭐냐? 그러면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건설만 하더라도 계획 세워서 실제적으로 돈이 지급이 되려고 하면 보통 6개월은 지나가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커서 그걸 갖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을 해도 실제적으로 돈이 풀리는 데까지는 또 레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신문 보도는 추경 통과되면은 뭐 된 것 같지만은 이 의미가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하려고 하면 돈이 직접적으로 나가고 대신에 템퍼러리,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나가고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 게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뭐 취로 사업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 지금 보면은 준비를 내가 보기에는 막상 추가적인 재원을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내는 거 보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여기저기 그저 공무원들 이제 그동안에 맨날 빠꾸 먹던 것들 갖고 온 느낌이에요, 약간. 알겠습니다. 오늘 공선생님 나오시고 다음에 다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2시간 내에 많은 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근데 참 그 일자리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결미로 얘기를 드리면 일자리 문제에는 그 책에서 거듭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게 쉬운 솔루션이 없어요. 그리고 빨리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문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찔러봤자 의미가 없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얘기 나온 김에 좀 이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인데 지금 공무원 공시생 네. 그래서 뭐 공무원이 되려고 시험을 보느라고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공무원을 늘리잖아요. 그러면 도리어 실업생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역설적으로. 근데 그걸 경제학에서는 토다로라고 하는 뉴욕대학교 교수님이 70년대에 쓴 유명한 페이퍼가 있어요. 토다로 파라독스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 양반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본 얘기 시작인데 이제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뭐냐면 그 도시 지역에 그러니까 많은 개발도상 국가가 도시 지역에 실업이 굉장히 높다. 예. 그건 어느 나라나 다 그렇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 말하자면 고용을 늘리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지방에서 그 수도로 더 이주를 해와서 실업이 더 늘어나는 그러한 역설이 생긴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많이 몰려서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그걸 갖다 이제 그냥 봐는 그 포멀 섹터와 인포멀 섹터라고 하는데 도시에는 말하자면 이제 우리 치면은 대기업, 뭐 공기업 이런 거가 이제 공무원 이게 이제 그 포멀 섹터인 거죠. 포멀 섹터가 시장 웨이지보다 시장 임금보다 더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까지 감안을 하면 지금은 실업이라도 버티다가 시험이나 뭘 해가지고 들어가면 다른 데에 취업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는 예상 수입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업을 갖다 하면서도 서울로 올라온다는 거거든. 그런데 만약에 포멀 섹터에 고용을 늘리면 그러면 예상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만큼 더 그렇죠. 들어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공무원의 숫자를
얼마 안 돼, 뭐 15,000이 됐든 20,000원 이렇게 늘린다고 해요. 그러면, 확률이 높아진 거잖아. 그러면 공무원을 갖다가 시험을 보겠다는 공시생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특히 고용의 문제는 이게 눈에 보인다고 덥석덥석 손으로 짚으면 될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일이에요. 일자리 문제에서도 하실 네, 말씀이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어제 사실은 오셔서 이제 국회에서 얘기하실 때 그냥 굉장히 감성적으로 쉽게 국민들 모두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 좋은 방법을 썼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들 다른 얘기를 꺼내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잘못하면은 그들이 반대했을 때 국민들을 모두를 적으로 돌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저도 한편으로는 이 근본적인 대책이 이걸로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만으로 보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소방수, 경찰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직원들 뭐 이런 건 얼마든지 사람이 필요하죠. 필요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과소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규모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거는 약간 태평양의 물붓기. 그래도 뭐래도 좀 해야 된다면 추경은 늘 있어 왔고 그래서 그 추경을 갖고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를. 근데 그걸 왜 추경으로 하냐는 거지. 추경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들고 나서 한 달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늘 쓰던 추경의 시즌이 온 거죠 눈앞에. 그러니까 추경을 마치 시즌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악습을 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지속하겠다고 생각하는지 그 자체를 이해하는 아니 그거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대통령한테 요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부동산 문제 여쭤봐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네. 예 오늘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기자들 앞에서 얘기한 게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상승 막으려고 엄청 노력했었는데 실패하고 굉장히 뛰어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뭐 빚내서 집 사라 하고 집 안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경제부총리의 이런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잘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면 기존의 틀을 악순환을 지금 다시 또 재현하는 건데 뭐냐면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 막으면 부동산 정책을. 근데 예를 들면 거꾸로 얘기를 해보죠. 예를 들면 주식에 누군가가 투기가 생겼어. 그래서 주식이 일시제 버블이 생겼어. 그것이 그러니까 거시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경제부 장관이 주식 투기하는 사람을 좌시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 그렇죠.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것 자체는 정부가 나서서 투기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또는 투기 자체라는 것을 정부의 정책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정책의 본령을 벗어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중요하시 생각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민들의 주거복지라는 문제에서 어떻게 할 거냐가 우리나라 주거정책 또는 부동산 정책의 본령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관련돼서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커지고 위험할 경우에 그것이 거시경제적으로 나중에 충격으로 갈까에 대한 두려움인 거고. 그러면 그 두 가지 앵글에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을 봐야지 이게 지금 부동산을 어느 일시지역에서 뭐 투기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격가지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달이 되도록 우리나라 부동산에 관련된 금융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지금 얘기가 시그널도 안 나오고 예. 나는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두고 볼 일인데 김현미 장관이 후보죠. 지명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한 얘기가 지금 부동산 값이 저렇게 국지적으로는 이렇게 오르고 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는 LTV랑 DTI가 말하자면 이제 금융을 너무 돈을 풀었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부의 포지션을 확실히 정하는 게 우선이에요. 뭐 시장이 지금 모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시그널 안 나오고 문 대통령은 8월 달까지 대책을 8월 달이면 벌써 늦어. 그 사이에 뭐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머릿속에 지금 복잡한데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정해야 돼요. 근데 투기 자체를 잡는다라는 식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투기를 잡겠다 그러면 말하자면 이렇게 소위 뭐 마이크로 타겟팅해서 요거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뭐 너 요 지역이면은 뭐 전향권 뭐 매매 금지하고 요거는 뭐 DTI는 이 지역은 DTI 얼마고 저 지역은 이런 식으로 내가 맨날 그 비판하는 관료한테 너무 많은 재량권을 줘가지고 걔네들이 이걸 혼자라고 다 주무는 식으로 결국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관료의 손만 다들 쳐다보게 만드는 꼴이 되는 거라 이건 굉장히 그동안에 굉장히 나쁜 정책을 하는 관습인데 그걸 지금 반복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려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에요. 여기 책에 봐도 정부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올린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제가 경제는 정말 잘 모르거든요. 경제 문외한인데 뭐 주변에서 주워 들은 얘기로 좀 의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좀 특수한 성격이 있지 않나. 특히나 뭐 단순한 그런 개인의 그런 재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또한 가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 또는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가계 부채의 또 원인 중에 대부분이 또 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아니면 또 이제 전세를 살기 위한 전세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을 이제 빌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를 경우에 다른 뭐 주식이나 기타 투자 상품의 가치가 오르는 것에 비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를 낮추는 게 억제하는 게 중요한 정부의 과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하고서 나왔던 것이 웃긴다는 거지. 만약에 지금 손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내가 말한 대로 그러기 때문에 가계부채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정책의 틀을 제시를 하라는 거야. 지금 앉아가지고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하고 마치 그 표현을 말하자면 이게 싸고 있는 건지 안 싸고 있는지도 모르게 엉어주춤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왜 그러는 거냐면 속은 뻔한 거예요. 뭐냐면 경기는 부양을 해야겠어. 한편으로는. 근데 가계부채는 있어. 근데 가계부채를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신용을 갖다 긴축하는 쪽으로 가면 경기도 나빠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쪽에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뭐 투기를 잡겠다는 등 국제적인 문제가 국제적인 것에만 타겟하겠다는 등 그러면은 가계부채 문제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최경환이 그 완화시켰던 것 다시 돌리는 것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눈치도 보고 앉았잖아요. 네. 지금 그게 다 그런 지금 아주 문제니까 쉽게 보면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해결을 어떻게 할까 대한 정리는 안 하고 자꾸 격까지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있으시죠. 거를 아주 쉽게 두 갈래를 보면은 이 국회의원 노릇하면서 제가 보니까 딱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재산이 좀 있는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오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없는 사람들은 이 부동산이 올라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희한한 거는 여기서 빚을 얻어갖고 부동산을 산 사람들 얼마 전까지 부동산이 올라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투정을 하던 사람들이 여기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되면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유권자는 이렇게 반이 갈라져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은 어렵게 못 사는 사람들인데 땅값이 안 오른다고 땅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요만한 땅 이게 올라야지 자기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이 위정자들이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부동산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손수호 올릴 변호사 수도 없고 네. 안 올릴 수도 없고 이게 진짜 궁극적으로 손변 말이 맞는데 우리도 뭐 결국은 국가에서 부동산 값 낮추게 할 장치를 여러 가지 말하면 결국은 각종 규제인데 그렇게 해서 집값이 안 잡히니까 오히려 잡힐 때까지 규제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규제로 잡겠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규제를 할수록 오른다고 한다면 그냥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니지 규제를 풀어야죠. 제가 너무 문외한인 게 티가 나는데 규제를 풀면 집값이 안정된다라는 그 흐름, 그 인과관계를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뭐냐면 우리나라는 말이 그렇지 토지 사용에 대한 규제를 정부가 아주 타이트하게 지네들이 다 쥐고 있어요. 그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얼마든지 시장에만 놔두면 주택으로 개발이 되고도 남을 토지들을
토지를 지금 못 바꾸고 있는 데가 다 많아요. 놀게 하고 형질 변경도 안 되고 부분적으로 그러고. 시골에 한 시골 동네에 고층 아파트들이 쓰는 거야. 우리 빈 책에 땅은 다 넘겨 우리 책에 그 있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택지개발법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 개발은 국토부 장관이 인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굉장히 특수한 경우만 그런 걸로 아는데 그 2013년인가에 경기도에 23개인가가 택지 개발하는데 그 중에 12개인가 13개가 그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택지 개발에 대한 공급을 완전히 정부의 관료들이 틀어주고 있다고. 예를 들면 분당에서 성남시 가는 사이에 물론 오른쪽으로는 서울공항에 의한 그 활주로에서 비행기 올라가는 자리가 있지만 그 왼쪽으로도 비닐하우스 쫙 늘어섰어요. 송파구 해가지고. 그린벨트로 잡혀 있는데 무슨 비닐하우스가 그린벨트야. 김포도 마찬가지지만 김포도 여전히 논 깔려 있어요. 거기도. 예. 그러니까 막상 이게 쓸데없이 토지 사용을 갖다 규제를 해가지고 그다음에는 이게 가격을 봐가지고 값이 말하자면 너무 오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요거 조금 뭐 풀어서 개발한다고 조금 개발한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몰리는 그 거지. 개발하는 곳에 들어가면은 아무러나 초과 수요에 대한 그 해소는 안 되니까 프리미엄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러니까 도리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개발한다고 하니까 공급을 늘린다고 하니까 가격이 오르네. 그렇지. 이게 바로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말하자면 역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뭐냐면 그 공급이 시장이 원하는 만큼 공급이 안 되고 평시에 틀어주다가 조금씩 찔끔찔끔 올리는 공급이니까 도리어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애가 도리어 타게 공급을 만들어. 늘리는데 값이 오른 것처럼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건데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토지 사용에 관련된 정부가 갖고 있는 규제를 지방정부로 대폭 내리고 그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나 아니면 농림부가 무슨 뭐 형질 변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뭐 농지니까는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된다 이따위 소리 하지 못하게 해서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하우징을 그러니까 그 공급을 해서 하나는 풀고 그 대신에 신용이죠. 이게 대출을 늘려가지고 하는 것은 도리어 줄이고. 그러니까 한국은 거꾸로 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공급은 규제를 하고 대출은 늘려주고. 대출은 늘리니까 값이 올라가는데 내 얘기는 차라리 그 토지 사용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서 예. 그거를 갖다 짓게 하고 대신에 크레딧은 줄이자.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 말은 쉽지. 그걸 갖다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는 그것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관료라고 치면 이건 해야겠는데 내가 한 것 같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너 때문에 부동산 값 내려갔다고 다들 나를 원수를 삼을 거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한 것 같지 않게 소위 말하면은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살인처럼 다 같이. 나중에 다 같이 해서 누가 했는지 모르게 만드는 그 방법 지금 생각해내느라고 지금 끙끙끙 그럴 거리는 때 것 우리 같아요. 공 선생 같은 사람 들어가면 내가 할게 하고 칼질하면서 시작하는 거지. 그러다 맨날 저렇게 욕먹는 욕의 중간에 그러니까 생기는 이게 거지. 참 저는 이게 한국의 부동산이 결국은 일본처럼 거품이 끼어 있다. 반드시 떨어질 거라고 봤거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집을 살 때 주위에서 다 반대했는데 내가 왜 샀냐면 나는 떨어져도 상관없다. 난 여기서 계속 살 거니까. 그래서 실거주. 20년 론으로 이게 집 산 거예요. 근데 지금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내가 이걸 보면서 월급 받는 분들 진짜 돈 모으기 위해서 한 달을 그렇죠. 그렇게 노력하는데 부동산 이거 사니까 그냥 막 오르네. 이게 정말 한국 부동산 문제라고 확 와닿더라고.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 사회, 경제의 가장 더러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책에도 있던데요. 한국의 보유세가 너무 낮다 이런 주장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예전 노무현 정부 때처럼 그 정도의 기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로 끌어올려야 됐다고 보십니까? 보유세 기준.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것은 사실 보유세를 올렸다기보다는 과표를 올린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과표를 현실화하는 것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보유세를 올리는 것도
지금 겁이 나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지간히 생각 있는 사람은 다 우리나라가 하겠지. 보여서 올린다고 하지만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먼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죠? 책에서 본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뭐 부동산 가치의 0.15% 정도인데 이거를 뭐 외국 선진국 평균적으로 한 1%다. 그 정도까지는 올리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책에서. 네, 네. 근데 그것도 근데 공시지가 뭐 실거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거래가로. 저는 요새 맨날 그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그 돈을 가진 자들, 건물 가진 자들이 지금 세금 포탈하고 있는 자기들이 버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 차단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얘기 두 가지. 이것도 사실은 이 조세를 피하는 아주 무서운 그럼요. 그 사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도 해야 되고. 뭐 법인세나 이런 얘기 갖고 서로 뭐 찬반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낼 게 아니라 숨어 있는 돈들, 지금 세금을 내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이런 돈들을 잡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시간 많이 가네. 예, 마지막 마지막 질문하고 질문이에요. 이제 오늘 엄청 많아. 큰일 났네. 다음에 또 예. 아까 그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그 택지를 좀 확장시켜서 결국 주택 공급을 더 느리면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호하는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좀 더 좁혀보자면은 강남, 좀 더 넓히면 서울, 수도권 또는 각 지역에 있는 대도시. 가 아무래도 기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선호도가 높고 또 그에 따라서 가격도 높을 것 같은데 그냥 무턱대고 택지를 많이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주택 가격이 바로 잡힐 것이냐. 여전히 선호하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고 또 학군이나 교통이나 취업이나 뭐 경제활동이나 아니면 뭐 의료 환경 선호하는 지역이 한정돼 있다는 게 뭐 강남이 한정, 서울이 한정, 수도권이 한정. 아주 좁히자면 강남. 비싸라고 놔둬요. 그것까지 뭐라고 할 거 뭐 있어. 그런데 강남 지역이 이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 모르겠는데 강남 지역이 오르면 그 다음에 파급 효과가 있어서 그 주변으로 집값 상승이 지금 번지는 현상이 그건 있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그거에 맨날 눈을 부릅뜨고선 들들들들 볶고 걱정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하라는 거야. 내 얘기는. 네 할 일은 뭐냐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소득 수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은 지나치게 적고 그 일반적인 국민들의 주택의 그 살고 있는 주택의 질은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 수요가 있는 거야. 이게 왜 신규 아파트 하면은 막 사람들이 몰리고 하느냐면은 기존에 옛날에 못 살 때 지은 아파트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짓는데 훨씬 요새를 맞춰서 살고 싶은 그렇죠. 집을 만들어.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그러한 집을 자꾸 더 만들어. 근데 만약에 특정한 지역에 있어서 공급을 갖다 토지를 더 늘릴 수가 없어서 그 값이 오른다. 나도 왜 특정 지역의 값이 오르는 것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정책을 갖다 자기네들이 좌지우지하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혀 잘못된 생각들을 그게 그렇게 돌다가 결국은 또다시 국토부 관리들한테 더 많은 권한 주고서는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일자리하고 부동산 두 가지 얘기했는데 1시간이 훌쩍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하루 쉬었다가 94회에서 뵙는 걸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게 뭐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뭐 그런 말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그런 일자리가 잘 생기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정권 남은 임기 5년 동안 열심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또는 그와 함께 일단 지금 청년 실업 현상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니 일단 공무원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늘려서 일단 그 취업을 하게 해주는 것도 병행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걸 하는. 추경으로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내년도 예산으로 해도 된다. 괜찮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제가 작년에 국회의원 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게 추경이었거든요. 작년에 추경 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가뭄? 조선. 메르스하고 조선하고 예, 조선업이 아주 어려워서 조선업 관련되는 사람들을 돕자 그래서 그때도 10몇 조를 썼어요.
근데 이제 제 느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추경이 결국 본 예산이랑 비슷하게 중간에 한번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저는 앞뒤가 너무 나쁜 버릇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조선이라는 핑계를 대고 이렇게 그 추경 예산을 지역적인 예산 자기 또 3천억, 선거 예산 쓴 거예요. 예, 사실. 집어넣는 거예요, 쓱쓱 야당. 그 울산이랑 뭐 이쪽부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조선 쪽에다 돈을 쓰는 건데 지금 제가 그때도 이제 예산 소위인가에 들어있으면서 엄청 싸웠어요. 싸웠던 이유가 조선 아니고도 굶어 죽는 사람들 너무 많고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은데 왜 이 많은 돈을 조선에만 쓰느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조선이라는 명목하에서 지역 선심 사업한 거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저는 그래서 작년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달 만에 만난 게 추경 시즌이에요. 그러면 해마다 모든 대통령이 전부 추경에 10조 남짓을 돈을 썼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세수도 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추경을 우리도 10몇 조를 하는데 뭘 할까 했는데 어제 이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 협조 요청을 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지금 추경 11조 네. 통과시켜 달라. 네. 근데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일자리 예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야당은 국민 세금을 그 일자리 만드는데 쓰는 게 과연 옳으냐? 그래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많이 하세요. 오늘은 시간 많아요. 2시간 다 네, 주선생 2시간 다 쓰면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듣고 싶어 하는지 몰라 이 얘기들을.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어제 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결론부터 쭉쭉 잘라서 말할게요. 저는 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와 이제 추경에 너무 초반에 많은 정치적인 자산을 쓰는 것이 썩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추경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야당에서 반대를 해서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추경은 지금 이미 6월이잖아요. 예. 저거 미니멈 한 달 걸리고 어쩌고 하면 또 연말이 돼. 그러면 사실 내년 예산에다 그냥 넣어도 되는 거예요. 저거를 갖다 지금 뭐 5개월 빨리 한다고 해서 대단하게 뭐가 크게 달라질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거를 추경으로 이슈할 일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당 얘기 중에도 일리가 있는 게 퍼머넌트 잡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정규직에 해당되는 거면 그걸 추경이라는 것은 원래 일시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그 정책의 효과도 그 일시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소멸이 되는 것들을 보통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번 하고 나면은 그 효과가 두고두고 퍼머넌트하게. 근데 그거를 한 톨도 아끼지 말고 이걸 일자리에 쓰면 어떻겠냐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당이 자기가 다수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추경은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것도 표결이에요? 그렇죠. 일단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그 국민의당이나 이런 바른정당 같은 데가 자기들도 어제 설명해 보면은 그렇게 구구절절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자기들 지역구에는 그게 연관이 없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와 관계없이 일단은 반대하는 건데 일단 그 간단한 법조항 하나만 좀 확인하고 가야지 논의가 좀 더 이제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재정법이 있거든요. 이제 추가 경정 예산 안의 편성이잖아요. 말 그대로 추가하는 거, 더하는 거죠. 경정,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통과됐던 그런 예산 안에다가 항목이나 또는 그 액수를 이제 추가하고 경정하는 예산안인데 이게 엄격하게 그 요건이 있습니다. 3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3가지 요건에 해당이 안 되면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그러면 코에 걸면 코 걸고 귀에 걸면 귀 걸리지. 그렇긴 한데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가 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지급해야 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고요. 세 번째,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거든요. 지금까지 추경 그 3번째 이유로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추경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번 건 안 된다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은 문제는 없어요. 실은 네, 작년에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도 추경할 때 야당이,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이지 야당은 다 반대했거든. 그럼 마지막에 다 통과시켰어요.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나 늘 그랬어. 그러면서 그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지역 사업 그 예산도 조금씩 따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예, 어쨌든 이 부분은 그 야당 협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자신들이 반대하는 후보자를 강행하면 우린 추경 협조 못한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추경을 협조를 못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전국에 지금 산재에 있는 이 일자리나 이 사람들 살기 어려워하는 이런 경기 침체를 네. 자기들이 어떻게 감당하지? 그래서 야당도 머리가 아플 거예요. 예. 이걸 그렇죠?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야당이 어떻게 할지 모를 난처한 공을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시기가 문제인 거지 그 자체로 반대하시는 건 추경 아니잖아요. 자체가 꼼수라는 얘기죠. 애초에 저는 그러니까 지난 한 5년 6년에 걸쳐서 한 3번 우리나라 보통 한 매 회계년도에 한 옛날에 그래도 노무현 정권 있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상습적으로 추경을 예.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추경은 아까 말한 것처럼 추경 정말 경기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10조, 20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려고 하면 제대로 더 크게 해야 되는 거야. 어느 정도입니까? 필요한. 보통은 만약에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그 세 번째 요건에 해당되는 거라고 하면 GDP의 한 1%에 2%는 써야 돼요. 1%면 그것만 해서도 15조고 2%면 30조예요. 그 정도는 뭘 써야 뭐 조금 간의 기별이나 가나 그러는 거거든요. 근본을 좀 해야지. 근본을. 그런데 그런 거또 아니까 뭐 그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나라가 매년 거의 5년에 아마 지난 5년 동안 3년 동안 추경 썼는데 그래서 뭐 추경 써서 경기 나아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 사실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 지금 계속 참고 있거든요. 예. 하나만 해도 됩니까? 물어봐. 네. 아까 그 공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이제 그 증상이다. 그러면 그러한 증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제대로 된 추경, 즉 15조 또는 30조에 달하는 추경 용구적으로 있을 거면 그것을 추경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모양새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지형으로나 아니면 모양새로나 썩 왜 저기에 저렇게 많은 정치적인 자산을 쓰기로 결정을 한 건지 조금 좀 의아해하는 게 하나 있고 예. 네, 두 번째로는 일자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증상입니다. 병으로 치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복합 증상으로 당뇨병에 걸렸다.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눈이 뭐 썩기 시작한다고 합시다. 뭐 사지 끝이 뭐 말하자면 좀 썩는다든가 그러면 그 원인은 당뇨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자리 역시 어떻게 보면은 그 증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경제학에서는 그것을 이제 노동에 대한 수요는 파생 수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떤 물건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고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상품에 대한 수요의 파생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우리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치면 기업, 그러니까 경제 전체적인 수요가 총수요가 늘어나면은 일자리에 대한 기업에서 그 사람들을 갖다 대기 위해서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지. 근데 고용이 지금 부족하니까 고용 자체를 늘리겠다라는 걸로 정책을 쓰는 것은 조금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마중물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일자리에 마중물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건 완전히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한 얘기고. 그래서 썩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질문이 좀 하나 있는데요. 지금